그러면 누군가는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돼요. 그럼 밀려나가기 싫으면 둘 중 하나죠. 집을 사서 그냥 있든가 자가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높은 전세 월세 금액을 감당하든가. 이제는 진짜 공급이 없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할 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문제냐? 5만 가지 정책들이 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세 물량을 계속 없애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중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 토지거래 허가를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랑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진짜? 네, 뭔 상관입니까? 이건 투자자들 갭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만드는 거고 실거주 해라. 투기꾼들이 때려잡는 정책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주택자한테 유탄이 오게 됩니다. 일단은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싹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실소유자들만 매수를 해라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일명 갭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갭 투자가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내가 집값이 한 25억이야. 내 전세 금액이 10억이야. 그럼 나 15억만 가지고서 집을 살 수 있네? 이게 갭 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10억을 끼고 가는 거, 이거 돈도 별로 없는 애들이 이거 전세를 가지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집값이 뻥삥 된다. 이 갭 투자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악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실거주자만 사야 된다.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일단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었으면 벌써 강남 그 있잖아. 그 원래 규제했던데 네 개 지역은 하나도 오르지 말았어야지. 강남 3구, 용산구 더 많이 올랐잖아. 네. 그거 이미 이거 하기 전에 10월 15일 전부터 했던 영상 일부 보세요. 네. 짜증나. 더 올랐는데. 네. 이거 강북도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호제로 집값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여파가 오게 되느냐? 사실상 우리가 갭 투자자를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네, 전세 공급자죠. 다른 의미로. 왜냐면 실거주를 안 하니까 전세를 누군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전세가 또 지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진 지역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또 갭 투자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좀 더 싸게라도 어쨌든 잔금을 쳐야 되니까 그렇게들 내놨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막아버렸죠. 현금 25억 가지고만 사라고 한 거죠. 대출? 야, 너 뭐 25억까지는 4억 해줄게. 초과는 2억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매 거래가 되는 거는 전월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일까요? 없는 구조일까요? 안 되죠. 못하지. 전세를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신규 거래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만 더 줄여버립니다. 그렇죠. 무조건 전월세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강남 3구랑 용산구는 2025년도 4월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에 전격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강남 쪽은 지금 전세가 품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자가 보유,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만 높여줬어. 원래 여기가 임차가 많이 나왔던 지역 중 하나잖아요. 대치 음마 같은 경우는 뭐 임차 세대가 거의 80% 가까이 됐었는데 아마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 그래 버려가지고 이제 전세가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지인데도 막상 보니까 중복 매물 빼고 나면 몇 개 없는 데들도 없죠. 되게 많아요. 네, 10개도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소규모 단지들은 아예 전세가 제로인 곳들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면 네이버 부동산 자체 전세 매물 0으로 뜨는 데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데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나게 파급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그래서 3월달 토호제 확장 해가지고 강남 3구 용산구 싹 지정해가지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파되어 왔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공급이 없어요. 전월세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전월세를 누웠었던 사람들이
또 전세를 놔.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대. 네. 그럼 또 시장에 안 없는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 물량으로 나올 매물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도 지금 다주택자들 팔려고 해. 혹은 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나 이런 거 걸리기 전에 팔려고 해. 5년 재정 금지 때문에 팔려고 해. 뭔가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어버리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또 못 팔아. 네.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세입자를 내쫓고서라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있는 세입자들도 막 내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 버리니까 나는 그냥 잊고서 이 청구권 써야지라고 했더니 너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 나오죠? 이제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매물 잠금, 매물이 잠긴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강화 얘기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 나가는 거가 이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규제냐? 아니에요. 사실 아까 조정대상지역 투기거래지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규제인 거예요. 삼중 규제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 규제도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적폐네요. 이 적폐를 때려잡으려고 막 규제를 해. 그러면 가장 가치 없는 주택들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죠. A주택 외로는 다 팔 거야. 네. 그러면 전월세 공급은 1주택자가 할 수 있나요? 뭐 부모한테 가면 그나마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다른 데 전월세 들어가고 내 집을 놨으면 그건 똔또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유의미한 민간 공급이 되려면 사실상 그 다주택자들이 사실 전월세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죠. 네. 사회적인 역할이었죠. 근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정당화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다 좋은데 대한민국이 공공임대에 대한 비중이 한 자릿수예요. 제 기억으로는 7%인가?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무튼 엄청 낮습니다. 근데 사실상 민간 임대 시장이 절대 다수인데 네. 저는 좀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 임대 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간 임대 물량을 축소시켜서 비율을 높이려는 거 아닌가? 자꾸 공공 임대 비율이 낮습니다라고 하니까 민간 임대 시장을 확 쪼그러뜨려가지고 갑자기 전체 모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공공 임대 비율이 20%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넌센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규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네. 전세 공급, 월세 공급 많아야지 전월세 공급이 이제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네. 앞으로 절대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 네.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민간 시장에서 좀 유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에다 때려잡아. 그러면 있었던 전월세도 사라져.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화해. 그러면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세 이제 못 놓아. 도대체 전월세는 도대체 누가 공급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뭐 이제 부동산 규제들 얘기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전세를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앞에서 있었던 거는 사실 전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 규제나 다름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가격 올라가라라고 내놓는 정책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엉뚱하게 전세가 유탄을 맞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세를 다이렉트로 공격합니다. 바로 전세 간주 임대료를 이제 과세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해가지고 별도로도 영상 상세하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도 1월 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네. 어떤 사항이냐? 2주택자도 이제는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겠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가주택.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 뭐냐? 공시가격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만. 아니 2019년도
수준으로 내려간 거네. 이 12억이 왜 고가주택이야 왜? 아,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네. 15억 초과는 초고가 주택. 아 초고가. 12억은 고가 주택. 이해했습니다. 초고가가 15억이요. 야 진짜 좀 너무하다 진짜. 예 아무튼 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고가 주택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이젠 전세를 놓으면 세금 걷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까 다 나왔잖아요. 영상 일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시대가 열렸거든요. 15억. 와 예. 중위값이 11억이에요. 네. 그러면 12억 초과 주택도 이거 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가가 될 주택. 아, 지금 그렇죠. 더 비싸질 주택. 예, 오늘 김 선생님이 그것도 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까 네, 일부에서 사야 됩니다. 그것도 사야 됩니다. 노도강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고가는 아니지만 고가가 될 주택이기 때문에. 네. 응. 그러니까 당장 노도강도 음. 지금 그 주공 아파트들 30평대 10억에서 한 12억씩 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가인가라고 하면 이거 전고점 대비해서 빠진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전고점만 회복해도 우린 고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에 있는 사실상 모든 주택들이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그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관주임대료도 과세 네, 관대. 이렇게 그쵸. 갔었습니다. 음. 그래서 3주택자는 얄짤없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됐었고요. 네. 2주택자까지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 안 내고 1주택자도 정확하게는 고가주택은 1주택자도 세금 내야 됐습니다. 12억 이상. 네. 12억 초과는 초과. 세금 내야 됐는데 근데 이제 12억 이하의 1주택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뭐 세금을 안 냈죠. 근데 이제는 이제 2026년도 이후부터는 12억 초과 2주택자도 전세 과세해버리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세를 또 누가 공급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간주임대료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이제 2026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나중에 발표가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 전세 보증은 총합해서 3억을 빼고 60%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매년 공시가 돼요. 네. 이거 공시가로 갖다가 이제 간주임대료가 환산이 되고요. 그냥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월 환산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보증금 12억짜리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거의 약 160만 원. 월세를 받는 건 똑같은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실제로 과세 표준 해가지고 세액은 낮아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월세 160만 원을 받는 거랑 똑같은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렇죠. 내가 월세를 300만 원 받고 뭐 150만 원 받고 뭐 이것까지는 실제로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근데 전세 보증금은 내가 온전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소득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냥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과 간주는 달라요. 추정은 내가 반증을 하면 예를 들어 증여 추정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증여를 일단 추정을 해. 근데 이거 증여 아닙니다. 진짜 차용입니다. 네. 입증을 하면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주는 내가 이걸로 실제 소득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래도 아니야, 넌 소득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냥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법률이고 사실 이것도 웃긴 거가 사실 개념은 이거죠. 정기예금 이자율을 왜 곱해요? 너가 이거 임대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놨어도 이 정도 네. 벌었을 거잖아 라고 하는데 예금금리가 3.5가 안 되는 거는 일단 넌센스고요. 지금 예금금리 1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건데 이제 예금금리는 3.5를 주면서 하든가. 근데 만약에 예금금리 3.5%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 미주 투자했어.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 양도세 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간주임대까지 왜 또 걷어? 이 이중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간주임대료를 걷는 논리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내게 되면 사실상 이거죠. 전세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하면
전세를 악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걸 탄압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라 전세 놓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전세 공급하지 마. 2주택자조차도 전세 이제 앞으로는 공급하지 마. 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이제 앞으로 누가 놓는 거예요? 아까 뭐 기존에 있었던 전세 물량들도 거래가 되면 될수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전세 간주임대료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세도 세금 내야 돼? 억울해가지고 어이씨 이럴 거면 내가 세금 왜 내? 그냥 전세 안 넣고 말지. 그냥 월세 내지 뭐. 월세로 돌리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세 물량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죠. 월세 또 오르나. 임대시장 불안하다. 또 내년에는 뭐도 나올 거예요? 보유세도 인상될 거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조세 정가. 이거 결국 세금이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도 이거 세금 받을 거 고려해가지고 전세를 더 높이든가 네. 아니면 반전세로 돌리든가 네. 월세로 가든가 하겠죠.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다. 그럼 결국은 제가 많이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자리 뺏기 게임 하는 겁니다. 네. 전체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밀려나가기 싫으면 둘 중 하나죠. 집을 사서 그냥 있든가 자가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높은 전세 월세 금액을 지불하든가. 감당하든가 아니면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세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진짜 전세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세를 내가 예를 들어 20억을 받고 있었어. 근데 간주임대료 과세한다라고 해가지고 어이씨 그래? 그럼 나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400 받아야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단 19억이 없잖아요.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해봤자 약간 있는 돈 합쳐가지고 거의 반전세로 가든가 네. 아니면 솔직히 그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겠죠. 근데 전체 모수가 이제 전세를 안 넣을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네. 이 남은 의자에 앉아야 될 사람들은 분명 존재할 거고 그 사람들끼리 줄어든 전세 물량에 막 몰리잖아요. 그렇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집니다라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세 구조가 외국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한국사는 바로 이해가 되죠.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전세를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취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대출 이자를 내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세를 놓고 그냥 이제 앞으로 세금을 내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비용으로 인지하고서 깔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기회비용 고려해가지고 움직일 건데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동기부여들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전세가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세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국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또 뭔가 또 이제 뭐 유권자들 자기 편 쪽에 유리한 법을 좀 만들려고 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당장 2026년도에 이 카드가 나올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무조건 나올 거라 전 예언합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정부는 그래도 유주택자들을 위한 뭐 친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이런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쪽을 많이들 얘기하고 네.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들 이제 뭐 보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임대차를 갖다가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들 많이들 내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금액이 폭등하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한 정책들이 지금 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뭐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분명 이제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등장한 임대차 3법이었는데 이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할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임대차 3법이 무엇이냐?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건데 우리가 많이들 유명한 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 이상 이제 올리지 말아라.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2+2 해가지고 한 차례 갱신 청구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전에부터도 저는 우려했었던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을 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이제 2항이 있거든요.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이게 진짜 무서운 표현이라고 봐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라고 썼잖아요. 네. 왜 꼭 1회라고 했을까요?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2, 3, 4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뭐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오래 지난 거 아닙니다. 바로 2025년도 3월 달에 임대차 10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민생위제에서 이미 이게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관련해서는 또 윤종호 위원 대표 발의해서 여기 발의자들 보면 다 진보 계열 이제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미 10년 만들겠다. 오히려 나중에 무기계약 뭐 만들겠다라는 식의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도 막 반발 심하고 하니까 그냥 쓱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고서도 또 10월달 9년 하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 침해입니다.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 투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뭐 지방선거 가까워지니까 스리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카드들이 왜 계속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도 있었나? 했었는데 아무튼 민주당이네. 네. 그러네. 여기도 민주당이네요. 아무튼 범민주에서 이제 갔죠. 이제 범진보 권역에서 항상 이런 발의들을 하는데 진짜 전월세 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26년도에 전세 가격 폭등하기 시작하고 막 볼멘 소리 나오고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은 아직 반대가 심해서 못했지만 밀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명분만 생기면 저는 이제 강제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약갱신 청구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리는 정책이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전세가 씨가 마르잖아요. 지금도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서 시중에 물량이 안 풀려요. 월세화 가속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썼어. 나는 일단 4년 살았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폭등 일어날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세는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싸게 살 때는 살만했는데 만기가 도래했어. 그때 지금도 이미 나 청구권을 썼다는 얘기는 시세가 더 올랐으니까 그 청구권 쓰는 게 유리하니까 썼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금액이 더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갑자기 전세 시세 4년 동안 잘 살고 보니까 5억 올려주세요. 7억 올려주세요. 이래 버리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럼 사회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전월세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매물금이 더 뛰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랍니까? 분명 이럴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 뭐하냐? 얘기 분명 할 겁니다. 네네. 사회 이거 뭐 대한민국 이거 뭐 어떻게 살란 겁니까? 라는 불만들이 커지면 분명 청구권 2+2+2+2든 뭐든 아무튼 나올 거다 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무기계약까지 얘기 나오죠? 패러디도 나오는 거죠. 이 집은 이제 제 거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누가 집주인인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뭐 독일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